FBI와 국토안보부는 금요일 성명을 발표하여 지난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최소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10월 7일의 기념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증오 범죄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분쟁과 관련된 폭력적인 극단주의 활동과 증오 범죄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의 발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군사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이란의 대리 단체를 암살한 후 이란이 화요일에 이스라엘 군사 시설을 겨냥해 약 2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캠페인을 실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회당, 모스크 이슬람 센터,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유대교, 이슬람 또는 아랍 기관과 추모식, 집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시위와 같은 대규모 대중 집회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자 및 증오 범죄 가해자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 행위자들의 폭력 공격 또는 허위 위협의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DHS 고위 관계자는 미국 영토에서의 잠재적인 이란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이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이 전 세계적인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미국의 이익을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내 여기 본토에서 개인과 교전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라고 DHS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ABC 뉴스는 또한 미국 관리들이 알카에다와 ISIS가 고독한 범죄자들이 미국과 다른 서방 동맹국 내에서 공격을 수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테러 이후 아랍, 유대인,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관리들은 말합니다. 또한 친이스라엘 기독교 단체들도 최근 몇 달 동안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명예훼손연맹 ADL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반유대주의 사건 신고가 급증하여 2023년 10월 7일과 12월 7일 사이에 미국 내에서만 2031건의 반유대주의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7% 증가한 수치로 충격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FTO 해외 테러 조직과 기타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분쟁과 관련된 내러티브를 악용하여 미국에서 폭력을 행사할 단독 공격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7일 테러 1주년을 강조하는 FTO 및 기타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관련된 온라인 메시지는 폭력적인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념을 초월한 위협 행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메시지에 영감을 받은 개인은 경고 없이 단독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PSA는 결론지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최근 법적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원이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단 운영의 불법성과 관련된 이번 판결은 비영리 법인 운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인 축제를 주최하며 그동안 50일에 걸쳐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 문화와 예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이사들 간의 갈등이 커지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023년 9월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등 3명은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배무한 씨가 재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배무한 씨가 일방적인 알렉스 차, 블랜든 이, 벤 박 등 신임 이사들과 함께 비영리 재단의 운영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재단 측에서는 2024년 1월 3일 이사회에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3명의 이사를 제명했으며 알렉스 차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제명된 이사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제명되었다며 이 의결에 불복하고 2024년 2월 5일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알렉스 차, 블랜든 이, 벤 박 이사의 선출이 적법 여부. 두 번째는 2024년 1월 3일 이사회에서 알렉스 차 이사장이 선출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가. 세 번째는 같은 날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이 부당하게 제명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8개월 뒤인 2024년 9월 10일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알렉스 차, 블렌든 이, 벤 박의 이사 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3일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제명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의 제명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LA 한인축제재단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단 이사회가 2023년 1월 23일 이전의 구성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는 법적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 직후 3명의 이사는 이원기 변호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김준배 이사는 이번 판결로 저희는 억울하게 제명된 명예를 되찾았으며 앞으로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LA 한인축제재단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한인들은 앞으로 재단의 이번 논란을 듣고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여 한인들로부터 신임받는 단체가 되어 주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직 CDC 소장이었던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는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능성을 보고 국가가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최근 언론에 밝혀 국가 정부기관이 기업에 편중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며 아울러 어린이 건강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소장을 역임한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새로운 협조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케네디가 수년간 비판했던 레드필드의 지지는 9월 24일자 뉴스위크지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어린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라며 레드필드는 두 사람을 언급하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려는 그들의 고귀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썼습니다. 레드필드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증가하는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기 개입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케네디의 동맹을 언급하며 5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대선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제는 독특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는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능성을 보고 국가가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공중보건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제 동료들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라고 격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케네디의 트럼프 지지는 그의 가족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이었고 삼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두 사람 모두 1960년대에 재임 중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와 트럼프는 약간의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레드필드는 케네디가 이전에 수장을 맡았던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해 미국의 3대 주요 보건기관이 모두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의 평가가 옳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는 FDA 예산의 대부분이 제약회사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국립보건원은 생물의학 및 제약회사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과학자들은 FDA가 제약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의 한 80대 여성을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도전한 올해 80세의 최순아 씨의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에서 화제입니다. 28일 CNN은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증명하는 80세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출전자를 만나보세요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최 씨 삶의 여정과 조명했습니다. 원래 미스 유니버스는 출전자 연령을 18세부터 28세로 제한했고 임산부나 기혼자 또는 결혼한 적이 있던 사람의 출전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시대착 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미스 유니버스가 이러한 자격을 없애면서 1943년생인 최 씨도 미스 유니버스 출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인터뷰에 나온 최 씨는 나는 80세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지? 어떻게 저 몸매를 유지했지? 식단은 어떻게 되지? 와 같은 질문이 나오도록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라며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예전 사람들은 성형수술에 대해 나쁘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여성이 성형수술을 한다면서 이제 이를 포용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선 노인 모델에 대한 태도와 기회가 개선되고 있다며 요즘 노인 모델이 많아요. 그중 실제로 모델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할진 몰라도 10년 전 아무도 노인 모델을 찾지 않았던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18세에 방직 공장에 취직하고 50대까지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그가 돌보던 한 환자의 권유로 72세의 빚을 갚기 위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도전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모델 학원에 다녔고 학원 강사의 소속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2018년 서울 패션위크 런웨이에 74세의 나이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패션 잡지와 맥주 광고 등에 등장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지난 2월에는 새로운 미래의 11번째 영입 인재로 발탁되기도 했었습니다. 30일 최 씨는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결선에 진출합니다. 최종 후보로 선발된다면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최고령 출전자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출전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몰타 출신의 40세의 베아트리스 은조야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본 외국이 일본뿐인 그녀는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써 너무 흥분된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항상 해외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가족도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의 수십 명의 의원들이 연방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 법무부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확인한 여러주의 관리들을 인용하며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앤디 빅스 하원의원이 이끄는 73명의 의원들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및 연방선거 투표에 대한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7월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의원은 오늘 현재 2024년 7월 12일에 귀부처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 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질의에 대해 귀하 또는 귀하의 부처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가 34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귀부의 무대책과 정보 제공 거부는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하고 공식 항의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비시민권자 투표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기소된 외국인 수, 법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또는 등록 혐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비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남부 국경을 넘어 들어온 이민자 유입을 고려할 때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에서 투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 8월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이 유권자 등록 시 직접 시민권 증명을 받도록 하고 주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SAVE 법안을 회계연도 말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지출법안 연장안에 첨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두창인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86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고된 엠폭스 의심 사례가 34,297건에 달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약 2,500건이 추가됐습니다. 발병 사례와 사망자의 대부분은 변종 엠폭스가 기원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콩고는 5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가나에서 젊은 남성이 엠폭스에 확진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엠폭스가 발병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으나 올해 들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새로운 변종인 하위계통 일비형인 클레이드 일비엠폭스가 퍼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지난 8월 14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